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서 머무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 6주간 목요일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일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 그렇죠? 성령 강림 대축이래요. 오는 주일 말고 다음 주일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주교회의에서의 그 결정에 따라서 부활 7주일로 오늘 이 주님 승천 대축일을 이동을 해서 지내기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하고 동부 쪽 일부 교회는 아직 좀 보수적이라 대축일은 대축일 당일에 지낸다라는 방향을 고수하고 있어요. 주교님들이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당에서 주임시부님 멋대로 주일로 이동해서 대축일을 지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그래서 지금 이 강의가 나가는 시각이면 저희 본당 교우분들은 미사 참례 오시는 길이거나 이미 성당에 와 계시거나 그렇겠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6강의 시간을 할애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신학대전을 중점으로 스콜라주의의 완성을 조금이나마 맛을 봤는데, 쉽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어쨌든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뭔지 이제는 좀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중세 시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스콜라주의도 그 흐름의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중세 건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럽 여행이나 성지순례에 가시면 거대한 그 주교자 성당들 반드시 둘러보게 되는데 다 그게 그거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처음에만 와 하게 되고 그 뒤로 여러 군데 여러 지역 다니면서 만나는 그 성당들 잘 기억도 안 나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겠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일단 알고 보면 너무나 흥미로워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성당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도 그렇지만 다른 대성당들도 차근차근 그 의미를 알고 보려면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알면 알수록 정말 흥미롭다라는 거. 우리가 이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표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징이라는 건 천상의 것을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형태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현존은 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느님의 집, 성전이라는 표징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하느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돼요. 성사가 뭡니까? 은총의 표징이에요. 물, 기름, 성체, 일치, 또 사제라는 표징으로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 교회는 뭐예요? 교회도 역시 표징이죠. 우리 하느님 백성의 집단으로 드러나는 하느님의 현존과 은총.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 감각으로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는 또 흠승을 드릴 수 있는 일종의 길, 또 접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이죠. 예술, 음악, 미술, 시, 또 여러 형태의 그 예술의 종합체라고 볼 수 있는 이 건축, 특히 중세 성전 건축도 가톨릭 교회사에서는 반드시 짚고 가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아시다시피 우리 이 강의 세계사와 함께 보는 가톨릭 교회사에서는 교회 탄생 이전에 고대 문명의 미술과 건축 또 음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뤄오고 있죠. 그리고 초기 교회 시절 예술의 형태에 대해서도 지난 37강 또 38강에 거쳐서 예술이란 무엇라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념론적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 안에 예술로서 음악, 미술 또 건축 정도로 분야를 나누어서 각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봤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리고 혹시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37강, 38강 먼저 듣고 오시면 흐름상 또 복습 차원에서라도 연결이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성전은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카타콤베 같은 그 지하 교회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떳떳하게 성전을 짓고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런데 기존의 그리스 로마식의 신전에서 미사를 드릴 수는 없었어요. 첫째, 기능적으로 완전히 안 맞아요.
38강에서 이미 설명한 부분이니까 자세하게는 다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바실리카를 모델로 삼습니다. 바실리카라고 하면 당시에 공회당이에요. 공회당.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자면 마을 회관 같은 거예요.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재판도 하고 장터가 되기도 했던 큰 규모의 공공회당이었어요. 딱히 뭐 별 장식은 없었고 지붕은 목조로 지어서 높이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대를 놓습니다. 미사 드리기 위해서 반원형의 후진 구조가 있는데 앱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회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그 뒷부분 그 공간에 제대를 놓기가 딱 알맞은 위치였단 말이에요. 이 바실리카 양식이 이후에 점차 발전된 것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로마적인 양식이다라고 해서 로마네스크.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의 건축 양식을 로마네스크다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주 나중에 19세기에 와서야 어떤 고고학자가 10세기, 11세기, 12세기 어떤 특징들을 가진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걸 로마네스크라 부르자 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라는 것도 초기에는 그 이전 시대의 양식인 바실리카 양식이랑 그 중간쯤 어디인가였을 테고 후기 로마네스크로 가면 그 이후의 양식인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고딕 양식하고 공통점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스타일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게 크게 변한 것 같이 당시로 가보면 서서히 변해갔었다라는 거. 그리고 같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지만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네스크, 프랑스 로마네스크, 독일 로마네스크 다 조금씩 차이는 나요. 왜냐하면 지역 환경이 다르니까. 이렇다면 뭐 지역마다 더 흔한 자재가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영국 로마네스크 양식은 노르만 양식이라고도 부릅니다. 노르만인들이 잉글랜드로 1066년에 진출하면서 기억하시죠? 정복왕 윌리엄, 북부 프랑스에 자리 잡은 바이킹들의 땅 노르망디에서 그 후손들 중에 윌리엄이라는 인물이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노르만 왕조의 시조가 됩니다. 그렇게 노르망디 건축도 그리로 가져갔는데 그게 바로 당시에 발달됐던 로마네스크 양식이었어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르만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기본적인 그리고 종합적인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 여행 가시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유럽식의 건축을 보면 이거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온 건데 뭐 또 다음 시간까지 해서 이건 고딕 양식의 어떤 특징들이 보인다라는 그런 것들이 슬슬 눈에 들어오게 되는 그 정도를 이제 목표로 잡고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중세를 공부하면서 중세는 암흑기다라는 말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됐죠. 신앙, 교회, 철학, 신학, 예술, 과학, 동서간의 교류, 수도회 뭐 이런 여러 방면으로 중세는 찬란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중세에 암흑기가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5세기에 서유럽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안은 암흑기라고 부르는 게 뭐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게르만족이 지배하는 서유럽은 이전까지 유지됐던 로마 제국의 그 고도의 문명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당시 게르만은 뭐 학문의 조예가 깊은 것도 아니었고 역사를 기록할 줄도 몰랐고 정치를 제대로 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쫓았었던 인재들 다시 불러와서 직책을 주고 운영을 시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누굽니까? 카를 대제, 샤를마뉴라고 부르죠. 서로마 황제로 인정을 받고 다시 그 로마의 찬란했던 영광을 되살리자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유산을 도로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카를 대제의 문예 부흥, 카롤링거 르네상스잖아요. 53강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샤를마뉴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발전하지를 못했고 좀 도태됐던 암흑기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암흑기에도 바실리카 양식의 기본 틀은 유지가 됐어요. 로마네스크 양식이랑 봤을 때 평면 설계의 큰 틀은 비슷해요. 자, 이 왼쪽이 전형적인 바실리카 양식의 평면도이고 오른쪽은 로마네스크. 초기의 평면 설계도 도면이에요. 뭐 크게 다른 건 없어 보이죠. 앱스라고 하는 그 후진, 그리고 신랑이라고 하는 중앙 부분, 그리고 왼쪽에
측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뭐 비슷해요. 하긴 어쩌면 당연하기도 하죠. 미사전례의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성전 구조가 그렇게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성전은 우선적으로 전례가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를 십자가형으로 짓자는 발상이 나오고, 위에서 봤을 때 트랜셉트 혹은 수랑이라고 하는 양옆에 날개처럼 공간을 넓혀서 십자가처럼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게 하는 로마네스크 양식이 발전되게 됩니다. 서방교회에서는 긴 십자가 모양으로 성전을 짓고, 동방교회에서는 좀 짧은 모양으로 지어요. 그래서 라틴 크로스 또 그릭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전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동방전례는 좀 더 중앙 집중적이고, 서방전례는 우리가 잘 아다시피 행렬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평면 구조적으로는 바실리카에서 약간의 영향을 받은 건 남아 있었지만, 이후로 이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붕이 달라져요. 지붕. 전통적인 바실리카는 목조로 지붕을 올렸었어요. 우리나라 한옥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대들보를 아주 두껍고 튼튼한 나무로 깎아서 얹고 그 위로 지붕을 쌓는 거예요. 다 목재죠. 근데 서로가 망하고 중세로 들어서면서 여러 제국들, 또 공국들, 백국들로 나뉘잖아요. 그리고는 전쟁이 끊이질 않죠. 그래서 도시, 또 성체들이 발달을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 건물도 이제는 더 튼튼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벽도 두껍게, 또 지붕도 목재는 타버리잖아요. 석재를 올려야죠. 근데 석재는 뭐가 문제예요? 무거워요. 아주 고도의 건축 공법을 써야만 단단하고 무거운 돌로 된 지붕을 얹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대에도 석조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로마의 판테온 같은 건물들 보면 돔을 올리는 기술이 이미 로마 시대에 어마어마했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암흑기를 지나면서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10세기, 11세기, 12세기 이렇게 가면서 다시 이제 끊임없는 실험을 거쳐가면서 석조 지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기둥을 다르게 만들어요. 기둥. 바실리카든 뭐 로마네스크든 네이브라고 하는 이 중앙 통로랑 아일이라고 하는 측랑 사이에 기둥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주라고 했는데, 원주, 칼럼이라고 불렀죠. 고대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그 원주들이 엔타블러처라고 하는 여기 이 부분을 받쳐주는 식의 구조를 바실리카에서는 갖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네스크에서는 이 기둥들이 각주라고, 영어로는 피어라고 하는데 아주 두꺼워집니다. 뭔가 좀 육중하다라는 표현을 보통 써요. 이 육중한 각주들이 둥근 아치를 받쳐주는 거예요. 초기에는 이렇게 통으로 굉장히 두껍게 각주, 이 피어들을 만들다가 또 너무 단조롭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피어를 모양을 내서 만들기도 합니다. 단면으로 보면 십자가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기둥을 두껍게 해야 석조 지붕을 올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기술적인 부분에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에 철근도 심고 뭐 가볍고 튼튼한 뭐 신소재도 개발하고, 또 이제는 목조로도 몇십 층 높이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다 합니다. 근데 당시로는 석조 지붕이면 무조건 돔이 올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 무게랑 견고함이랑 뭐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기술이죠. 돔을 만드는 거. 근데 이 돔 지붕으로 판테온처럼 건물 전체를 덮을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기둥들 사이를 이 아치 형태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큰 돔은 못 만들고 기둥 사이에 작은 아치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치들을 쭉 연결하면 마치 다리처럼 혹은 원통 터널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지붕을 궁룡이라고 해요. 궁룡. 볼트라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볼트. 천장이죠. 천장. 처음엔 원통형으로 시작해서 교차식으로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늑골 모양이다 라고 해서 rib vault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발달을 합니다. 늑제, 그러니까 갈비뼈대를 교차시켜 놓고 내면의 삼각형을 채우는 거예요. 내부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이런 모양으로 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건축에서는 아케이드라고 불러요. 아케이드. 창문을 작게 냈던 것도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얘기했던 그 볼트라고 하는 천장이 육중한 기둥들 사이에도 설계가 되고 기둥들하고 또 벽면하고 사이에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벽도 마찬가지로 두꺼워야 돼요. 이 볼트를 받쳐줄 수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창문은 작아지고 또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창문이라는 건 벽에 공간을 내서 비우는 건데 그럼 벽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앱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제대 뒤에 반원형의 공간이라든지 성전 입구의 파사드 쪽에만 창문을 비교적 크게 내고 측면 벽에는 창문을 작게 낼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창문을 작게 만들면 외적의 공격을 받을 때도 훨씬 유리했겠죠.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좀 어두침침해요. 내부가. 특히 초기에는 더 그랬고 장식도 별로 없는 데다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종탑이에요. 종탑. 영어로는 belfry라고 해요. belfry. 탑을 높게 쌓아서 종을 달아가지고 울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시계를 다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에요. 해 뜨면 일어나고 때 되면 밥 먹고 해지면 잠들고 그런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시간이 중요해요. 미사 시간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성당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가장 높게 탑을 쌓아서 종을 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 건물 그 일부로 지을 수도 있고 따로 떼어서 탑으로만 세울 수도 있고 그랬어요. 자, 뭐 요 정도면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본적인 특징은 거의 다 짚어본 건데 중세기의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 당시 사람들에게 성전이 신앙적인 부분 외에도 뭘 의미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마을 혹은 도시마다 있는 교회 건물이지만 그 부근에서는 교회야말로 성벽 말고는 거의 유일한 석조 건축물이었을 테고 가장 크고 가장 높은 건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도시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도 성당이 보이면 그 길을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그리고 주일미사 때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이고, 그렇죠? 따라서 그 주변 상권도 발달을 했을 거예요. 식당들이나 장터도 생겨났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가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 여행 가보면 그래서 성당들 특히 주교자 성당 근처가 전부 구시가지이고 상권도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유럽 여행하고 미국 여행하고 비교를 할 때 유럽은 광장 문화이고 미국은 공원 문화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유럽은 주로 오래된 도시들을 걸어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미국은 뭐 맨하탄 같은 데가 아니고서야 거의 다 국립공원 자연경관을 몇 시간씩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죠. 유럽은 뭔가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느낌이라면 미국은 좀 다소 투박하면서 일단 사이즈가 다 커요. 그렇죠? 지금 요새는 좀 덜하지만 미국은 차도 크고 콜라 이 컵도 크고 미국 현대 미술품들을 보면 점이 다 커요. 큰 게 정체성이에요. 스테이크도 크게 나오고 맨하탄 돌아다니는 쥐도 크고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커요. 깜짝 놀랐어요. 새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유럽의 광장 문화가 생겨난 것이 성당을 지으려다 보니까 성당 부지 그만큼의 자재를 쌓아둘 공간이 그 앞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물을 짓는데 투입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식당도 많아야 되고 머무를 숙박시설도 많아야 되고 생활을 위한 전반적인 시장이나 이발소, 카페랑 술집 등등이 다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 자재를 쌓아놨던 공간은 자연스럽게 광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달했던 상권 역시 그대로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의 유럽 광장 문화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 중세기 성당의 로마네스크 양식 특징들을 종합해서 보면 전투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말이냐? 단단한 석재로 지어졌고 육중한 벽과 기둥, 또 아치 형태의 천장, 작은 창문들, 멀리까지 볼 수 있는 높은 탑, 시간을 지배하는 종소리, 에클레지아 밀리탄스, 바로 전투적인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성전 건축에서부터 무언가와 이 맞서 싸우겠다라는 의미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슬람 같은 이교도들의 침입에 대한 것이기도 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상에서의 교회의 사명은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투적인 교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독일의 마인츠 주교자인데 무슨 성체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프랑스의 노틀담 라그랑드 주교자인데 그냥 보면 성이에요. 여기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주교자예요. 사실 순례길 곳곳에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들이 아주 많아요. 순례하는 마음가짐 역시 전투적인 자세랑 비슷하죠. 영국의 더럼 혹은 더햄 주교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탈리아의 피사 주교자 역시 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전들입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중세를 공부하면서 언급했던 수도원 성전들, 또 학교들도 전부 당시에 유행했던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졌어요. 자, 로마네스크 양식도 점점 발달하면서 점점 장식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장식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고 상징 혹은 표징이라고 해야 맞죠. 그냥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 그 이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뭘 표현하느냐? 교회 가르침, 그러니까 교리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든지 성경 내용을 마치 들려주듯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식을 이용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역에 아를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아를. 빈센트 반 고흐가 한동안 머물면서 300여 점의 작품을 그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어요. 언제 한 1주, 2주 정도를 잡고 여기 남프랑스를 한번 쭉 돌아봐야 돼요. 툴루즈, 몽필리에, 마르세유, 엑상프로방스, 아비뇽, 또 아비뇽 근처에 샤토네프 두 파페라는 와인 산지, one of my favorite인데, 니스, 또 국경 넘어서 모나코, 또 위로 올라가면 맛집 많기로 유명한 리옹, 그리고 이 옆에 몽블랑까지 다 그 근처에 있다고요. 여행 가고 싶어지네요. 아무튼 이 아를이라는 도시의 성 트로핌 주교자 현관을 한번 봅시다. 로마 시대 개선문 같이 보이기도 하죠. 현관 윗부분 여기를 팀파눔이라고 불러요. 자세히 볼게요. 어떻습니까? 가운데 영광에 쌓여있는 분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시고 주변에는 사복음서를 상징하는 4가지 동물들이 각각의 복음서를 들고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어요. 아래에는 12사도들의 좌상이 새겨져 있고 예수님 왼쪽 아래를 보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줄을 지어 있고 다른 쪽을 보면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성인들이 꽤 진지한 표정으로 있는데 이건 최후의 심판 때 성인들이 죽은 영혼들을 위해 중재해준다, 기도해준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의 복음적인 삶, 또 영광의 그 대상, 또 그런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어디인지를 성전 입구에서 벌써 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웬만한 신부님들 강론보다 훨씬 좋아요. 뭔가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게 보는 사람에 따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사실 당시만 해도 모두가 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특히 여성들은 더 배울 기회가 적었겠죠. 설령 글을 읽을 줄 안다고 해도 성경을 구해서 본다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책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다 손으로 필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처럼 두꺼운 책을 일반 가정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성경은 읽는 게 아니었어요. 듣는 거죠. 미사 때, 말씀 전례 때 말씀은 선포되는 것이고 그때 회중이 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집에 한 권 이상씩은 있으시잖아요. 거실에 혹은 뭐 서재 테이블 한켠에, 그렇죠? 십자고상 딱 읽고 성모상도 앞에 있고 양옆에 초 2개 있고 라이터 이렇게 불 붙이려고 갖다 놓고 성경을 그 앞에 딱 둡니다. 그렇죠? 그 위에는 묵주가 딱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먼지가 이렇게 쌓이죠. 읽으라고 있는 성경이지 모셔두는 게 아닙니다. 옛날이야 뭐 감히 성경을 훼손할 수 없다 그래서 밑줄도 못 긋고 막 그랬지,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와닿는 구절 있으면 밑줄도 긋고, 공간 있으면 옆에 메모도 하고, 아니면 포스트잇도 붙이고 북마크도 하고, 성경은 그렇게 읽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필사도 좋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너무 좋고, 평화방송 같은 데에서 성경 관련 그 강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튼 얘기가 조금 딴 데로 빠졌는데, 옛날 사람들 중에는 문맹이 많았다라는 거, 하지만 교회의 그런 장식들을 통해 드러나는 상징, 이런 것들이 그런 신자들한테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프랑스 시인 비용이라는 사람이 어머니에게 바친 시가 있어요. 저는 가난하고 늙은 여자입니다. 아주 무식해서 읽을 줄도 모릅니다.
그것들은 우리 마을 교회에서 하프가 울려 퍼지는 천국과 저주받은 영혼들을 끓는 물에 튀기는 지옥의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다른 하나는 두려움을 줍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교회 건축의 상징들을 말하는 거예요. 장식들. 성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합당한 공간이어야 한다라는 첫 번째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교육적인 또 교훈적인 상징을 장식을 통해 전달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조각으로 또 뭐 촛대들 같은 거 보면 화려한 것들 많죠. 이콘들도 있고 성작 또 뭐 전래복 또 스테인드 글라스 또 그렇잖아요. 유심히 보면 성당마다 다르겠지만 성경 속 이야기들 뭐 이를테면 창조부터 노아의 방주 모세의 기적 이런 것들부터 해서 예수님의 행적들 뭐 묵시록의 내용들 뭐 별의별 주제들이 다 있죠. 성인들의 이야기들 표현한 것들도 있고 뭐 신비로운 기적들을 묘사한 것들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지나치셨겠지만 기억하고 계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중세의 건축, 로마네스크 양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충 그래도 이제 로마네스크가 뭔지는 감이 잡히시죠? 고대 그리스 로마 신전 양식에서 바실리카 그리고 로마네스크까지 계속해서 영향이 이어져 오기도 하고 변화되거나 새롭게 생겨난 것들도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 고딕 양식으로 넘어갑니다. 고딕 양식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더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고딕 양식의 건물이 더 많이 남아있기도 하고 물론 상대적으로 더 최근 양식이기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고딕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행복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